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파우스트입니다. 예,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읽고 있고요. 2002년 제26회 수상작들을 이번 주에 보고 왔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재밌었어요. 또 지난주랑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네. 파우스트님은 2002년 요 작품집 어떻게 보셨나요? 좀 더 뭔가 관능적인 게 많이 있어서 네. 재밌기도 했지만 네. 사실 좀 이런 어떤 여자의 어떤 무의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여자가 이제 남자 화자를 쓰는 방식이라든가 음. 다양한 어떤 표현들이 실험적인 것도 많이 있던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2001년작은 좀 우울하다. 그때 시대의 분위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울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2002년은 또 느낌이 달라요. 특히나 이제 그 성행위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이따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관능적인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 저는 일단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이상문학상 이 작품집의 특징이 맨 앞쪽에 그러니까 소설 들어가기 전에 본심 심사평이 나와요. 저는 이 부분이 처음 봤을 땐 좀 당황스러웠다. 왜냐면 보통 소설이 이게 순서대로 저는 이제 이걸 책을 순서대로 읽는데 소설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심사평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심사평을 맨 앞에다 몰아놨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소설보다 그러니까 소설가보다 평론가들 어 를 더 우선시한 거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소설을 보고 나서 평론을 보는 게 순서잖아요. 뭐 영화도 마찬가지죠. 영화 평론을 먼저 보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영화 평론 보면 이해도 안 되고요. 재미도 없어요. 어떤 영화 평론도. 이건 뭐 단언컨대 영화를 안 봤는데 어떻게 그게 이해가 돼요. 심사평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무의식 중에 심사평을 딱 봤어요. 맨 앞에 나와 있길래. 근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소설 안 읽어 가지고. '이건 아니다.' 아 그래서 좀 이상문학상 여기 문학사상사에서 소설 먼저 앞에 좀 배치를 해 주시고 이건 소설에 대한 존중이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좀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소설이 앞에 오고 그다음에 평론이 오는 게 맞다.' 좀 의도는 보이죠. 평론가를 소설가보다 위에 놓고 싶은 그런 욕망이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고 그래서 은근히 인제 이 이상문학상 하면서 평론을 안 보게 됐어요. 그렇게 평론을 열심히 챙겨 봤는데 젊은 작가상 하고 하면서 어 평론을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자 29 쪽에 맨 앞에 있는 소설부터 한번 저희가 음 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대상을 탄 작품이 권지혜 작가님의 뱀장어 스튜라는 작품이에요. 이걸 얘기를 하자면 어 피카소의 화집에 뱀장어 스튜라는 그 그 요리법이 맨 마지막에 실려 있대요. 실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고 인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게 다분히 상징적이죠. 뱀장어 하면 아니 우리나라에서 "야 장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솔직히 남자들의 그 보양식이거든요. 뱀장어가 남자들의 거기 거시기를 닮았잖아요. 딱 그거를 작가님도 노린 것 같아요, 그런 상징적 이미지. 실제 이게 성적인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실제 피카소도 되게 많은 여성들과 연애를 했어요. 어. 그런 상징적 은유가 있고 실제 피카소의 그림이기도 하고요. 뭐 여기 소설에는
은근하고 고요한 느낌, 뭐 일상에 대한 경의와 마지막 여자에 대한 예의, 뭐 이렇게 나오죠. 그 삼계탕이나 곰탕처럼 조용히 은근히 끓고 있는 그런 게 인제 뱀장어 스튜, '세월의 냄새가 난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 소설에는 여성이 주인공인데, 여성인데 이 여성이 처음에 바퀴벌레를 이 근데 이미지가 강렬해요. 이 소설의 특징은 뱀장어 스튜 하면 뱀장어의 그 꿈틀거리는 이미지, 그리고 바퀴벌레를 이게 손으로, 바퀴벌레 집, 예전에 바퀴벌레 집 있었어요, 종이로 만든 집. 거기 바퀴벌레 그 알 터지거든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눌러 죽이는, 되게 강렬한 이미지예요. 바퀴벌레도 어떤 건지는 은유가 분명한 것 같아요. 장어처럼 바퀴벌레도 다산의 상징이고 끈질기게 애들을 낳잖아요. 막 여기 애들 막 새끼 쳐 가지고, 근데 되게 징글징글한데 그런 이미지를 노린 것 같아요, 작가님이. 음. 권지혜 작가님이. 그리고 이 남편이 닭고기를 못 먹는다 하면서 어렸을 때 닭고기를 죽이려고 목을 쳤는데 닭이 막 목이 달아나면서 막 덜렁덜렁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뛰어다니는 이런 이미지를 또 보여줘요. 어. 의도적인 거죠. 되게 강렬한, 제가 봤을 때는 권지혜 작가님의 뱀장어 스튜가 상을 탄 이유는, 대상을 탄 이유는 이런 강렬한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상징성. 뱀장어 스튜, 뭐 목이 덜렁거리면서 뛰어다니는 닭, 그리고 이 바퀴벌레, 너무 강렬하거든요. 묘사도 잘 해 놨고, 예를 들면 인제 이런 거죠. 35 쪽에 "세상에, 그녀가 나지막히 부르짖는다. 그녀의 눈에 믿기지 않는 사태가 벌어져 있다. 바글거리는 참깨알. 죽은 어미 바퀴벌레의 꽁무니에서 나온 알이 부화되어 참깨알보다도 작은 새끼들이 알주머니에서 기어나오고 있는 중이었다. 왜 이 조리대 위에 집에 어미가 알을 까 놓은 걸 못 보았을까? 어미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껍질만 바닥에 붙어 있는데 홀로 떨어져 있던 알덩이에서 이렇듯 새 생명을 받아 나오다니. 그녀가 여지껏 눈에 보이는 대로 알주머니를 터뜨렸는데 여태도 살아남아 이렇듯 많은 새끼가 나오다니. 소름이 끼쳤다." 그리고 이 재밌는 게, 이런 강렬한 이미지들 외에도 뭔가 여성 화자가 독특해요. 왜냐하면 남편을 향한 살의리를 느껴요, 살의. 그 36 쪽에도 보면 맨 위쪽에 "당신이 바퀴벌레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어. 당신만큼은 못하지." 남편의 얼굴이 잔인하게 빛났다. 바퀴벌레를 죽인 손으로 그녀의 목덜미를 어루만진다. 남편도 그녀에게 살의를 느끼는 게 분명했다. 뭔가 이 관계가, 살의를, 부부끼리 왜 살의를 느끼지? 이런. 그리고 또 특히나 이 소설에는 섹스하는 장면의 묘사가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그게 인제 여성의 또 흉터 같은 것들을 또 어 좀 묘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37 쪽에 보면 이런 문장도 나와요. 그냥 "맨살갗을 어루만지는 에로틱하게 느껴지는 햇빛으로 그녀가 거의 오르가즘을 느끼고 있을 때였다." 그러니까 성적인 묘사와,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어 에로틱한 그 성적인 묘사와, 이게 타나토스와 에로스라고 하더라고요. 타나토스는 죽음에 대한 충동인 건데, 이 두 가지가 정말 잘 드러나 있는 소설이에요. 어 성적 묘사와 죽음에 대한. 근데 이 여성은 어떤 상태냐면, 어 애를 낳았는데 애를 낳자마자 입양을 보내죠. 그래 가지고 자기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벌레 이렇게 좀 죽이기도 하고 남편에게 살의를 느끼기도 하고 그런 거죠. 어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문학에서 타나토스와 에로스를 자주 다루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묘사했다. 그래서 상을 받은 것 같아요, 대상을. 음 정말 적나라한, 되게 선명한 이미지들 어 이 있고, 여기 보면 뭐 39 쪽에 가면서 한국에서 입양을 한 아이 하면서 우연히 유럽에 갔는데, 프랑스에 갔는데 자기가 입양 보낸 아이를 만난 거죠. 이런 장면들. 어 그리고 하여튼 독특해요.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고, 음
그리고 인제 이 거의 마지막쯤에 가면 여성이 그 남편 되는 사람 근데 이 남편들은 남자를 가끔씩 몇 년마다 한 번씩 만나러 가죠. 어 뭐 이런 상황이에요. "오고 싶을 땐 언제든지 와. 난 항상 열려 있으니까." "아니 난 문이 없어. 난 황야에 서 있는 정자야.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문을 달고 열쇠로 채우고 싶어 하지. 네가 저물녘에 새처럼 깃들이길 원한다면 내 정자에 처마해서 언제든 쉬어." 남자는 거의 이거 좀 뭐 결혼 생각도 없고 그냥 어 "여자는 남자의 처마 밑에서 단 하루를 달게 쉬고는 떠나곤 했다." 뭐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여자는 늘 뭔가를 망설였고 남편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여자가 늘 떠나길 망설이는 새였다면 남편은 오래된 정원의 마로니에처럼 그 땅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어 음 그런 거죠. 어떤 이런 관계.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보면 이 우리 어머니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 50 쪽에 "황혼역만 되면 큰형네 집 현관문 앞에서 당신 신 내놓으라고 떼쓰셨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치매로 한 5 년간 고생하셨지." 51 쪽에 가면 어머니의 사연이 나와요. 어머니가 한 동네 살던 아버지에게 시집 오기 전에 남몰래 사랑한 총각이 강 건너 솔미지에 살았었다는 거야. 무슨 사연이 있는 줄은 모르지만 깊은 산, 숲 꽂는 가마에 혼자 사는 총각이었대. 아버지와 나를 받아 혼례를 올리기 이틀 전날 밤 어머니는 이모에게만 몰래 기차표를 보여주었대. 그런데 다음 날 태풍 때문에 비가 억수로 와서 마을의 강이 다 불어나서 어머니는 솔미제고 기차이고 다 갈 수가 없었던 거야. 홍수로 어머니네 마을이 고립되었던 거야. 나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 한평생 어머니의 마음의 고향은 어디였는지. 슬픈 얘기지 않니? 이게 거의 거울상인 거죠. 이 어머니는 한평생 그 남자를 이제 이 남편이 아니라 그 잠깐 짝사랑했던 남몰래 사랑했던 총각을 그리워한 거고 원래 그 총각과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주인공 여성도 어떻게 보면 아이의 아빠 지금 하지도 못하고 그 남자를 그리워하며 사는 것 같아요. 음. "남자는 여자가 머무르건 떠나건 늘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 이런 이런 거죠. "집착이 없는 관계에 이게 무슨 사랑이야. 여자는 남자에게 한 번도 그걸 묻지 않았다. 남자도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 이런 관계이고 거의 인제 마지막을 보면 화자도 바뀌어요 자꾸. 뭐 "그녀는 섹스를 끝내고 잠깐 잠이 든 남편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나오다가 57 쪽이 마지막에 보면 "나는 지금 그녀를 보고 있다." 남편의 시점으로 또 아내를 보는 "삼계탕이 끓고 있는 동안 그녀는 고즈넉한 평화로움에 젖는다. 살아서 펄떡이는 것들을 모두 스튜 냄비에 안치고 서서히 고아내는 일. 살이나 열정보다는 평화로움에 길들여지는 일. 그건 바로 용서하는 일인지 모른다. 그녀는 이제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타이머에서 종소리가 난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음. 그래서 이 소설은 뭐 인생 혹은 뭐 주로 인제 담고 있는 것들이 어떤 죽음, 어떤 살의 이런 것도 있고 그 사랑, 에로스적인 것들 그런 묘사들이 동시에 가는 강렬한 이미지가 돋보였던 그런 소설이지 않았나. 어. 파우스트 님은 이 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뭐 굉장히 뭐 흥미롭게 많이 본 어떤 감정이 사실 이런 어떤 그 어른의 연애, 어른의 그런 어떤 생활, 시정 사건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는 무슨 사랑과 전쟁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고 현실적이고 의식을 또 하는 어떤 의식까지 읽는 그런 어떤 디테일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뭔가 어른의 그런 어떤 세계가 약간 씁쓸하구나. 음. 예, 요런 생각이 들었고요. 음. 뭐 원래 그냥 뭐 사랑을 이렇게 하고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이렇게
뭐 교과서 같겠지만 음. 그런 어떤 인간의 욕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매일 이렇게 많이 꼬여 있고, 음. 그리고 피카소의 어떤 얘기로 뭐 추정하는데 원래 인간의 어떤 욕망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 전에서도 이제 어떤 소설에서 여자도 이제 뭐 다른 일탈을 꿈꾸지만 뭐 술이나 그냥 먹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털어내는 그런 어떤 문장이었나?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이제 뭐 예전에 떠올리기도 하고 음. 굉장히 조금 씁쓸했습니다. 음. 여기 나와 있는 그 어떤 뭐 상징이랄까 은유? 뭐 바퀴벌레도 나오고 뱀장어 스튜도 나오고 어 목 잘린 닭도 그렇고 이런 것들 이런 이미지들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또 성적인 묘사도 되게 많이 나와요. 아. 특히나 이제 네. 뭐 예. 어떠셨는지. 특히나 뭐 바퀴벌레 묘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대입을 해서 약간 좀 남자가 이제 완전히 이제 좀 이렇게 여자를 이제 강압적으로 뭔가 하는 어떤 뭐 바퀴벌레처럼 이제 막 다리를 그냥 떨면서 그냥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있는, 혹은 그런 것들을 또 자기가 그런 관심을 또 즐기면서도 또 그것들이 싫어지기도 하는, 좋으면서 싫은 뭔가 그런 어떤 안타까운 뭔가 그런 어떤 감정의 지점을 정말 잘 썼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이 그런 어떤 좋음과 싫음이 이제 같이 공존하는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공격성이나 방어성을 가진 어떤 형태로 그렇게 욕망이 엄청나게 이렇게 꼬여 있는 건가. 이게 이제 뭐 그 전의 형태든 뭐 그 전 남편이든 전 여친이든 아니면 그 전에 있던 뭐 여자랑 원래 결혼하려고 했는데 걔랑은 또 잘 안 되고 다시 또 그 여자가 오면은 또 받아주긴 하는데 그 여자는 그냥 다시 떠나가 버리고 막 이런 되게 복잡한 어떤 이런 관계를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정말 이게 음. 어른의 그쵸. 세계인가. 어. 네. 아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인제 특히나 인제 뭐 뱀장어 스튜뿐만 아니라 2002 년도에 연애상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연애 20년 전의 연애인 거죠. 제가 이 소설집 전반을 보면서 이렇게 성적인 묘사가 특히나 인제 소설마다 곳곳에 나오는데 제가 공통점을 발견한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20년 전의 연애 같다." 약간 인제 시기가 인제 좀 올드한 왜냐하면 그 이 뱀장어 스튜만 보더라도 남성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여성이 가죠. 여성이 갑니다 계속. 가서 연애를 하고 다시 여성은 떠나고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연애 스타일인 거죠. 음. 근데 인제 시대가 인제 지금 미투 운동도 일어나고 페미니즘 운동도 이제 활발한 지금 시대인데 만약에 인제 이 소설을 지금 쓴다. 2022 년에 쓴다 그러면 다르게 쓰여졌을 거예요. 남자가 가만히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이 남성성이 두드러지거든요. 여기도 보면 연애 스타일이 남성은 여기 보시면 46 쪽에만 봐도 "남자의 섹스는 난폭했다." 난폭. 아 여자는 남자와 섹스를 할 때마다 악이 진 그의 소나기에 목이 졸리는 순간을 생각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런 사람마다의 그 스타일은 다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묘사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만약 지금 이렇게 한다면 아니면 동성애자들의 연애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가겠죠. 아마 그렇게 묘사할 것 같아요, 소설가도 의식적으로. 하지만 2002 년에 어 묘사는 이러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한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 봅니다. 다음 소설을 볼게요. 권재 작가님의 내 가슴에 찍힌 새의 발자국이란 소설이에요. 음. 이 소설도 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어 얘기를 하자면 어 이 화자, 아 그러니까 이 화자라기보다 이 여성이 나오는데, 한 여성의 그 같이 살던 동생이 있죠. 동생이 은우인데 은우가 죽었어요. 죽으면서 종이 인형을 남겨 놨죠. 근데 그 죽은 은우를 이 여성은 평생 품고 산 거죠. 음. 평생 품고 살고, 그리고 보면은 처음부터 남편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현재 시점이죠. 남편을 기다리고 있고, 근데 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해서 68 쪽에 보면 "그날 나는 서클룸들이 모여 있는 대강당 건물의 방 하나에 혼자 들어 있었다. 클래식 기타반." 예. 대학생 시절에 클래식 기타반에 찾아갔던, 거기서부터 인제 과거 회상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한 친구를 만나죠. "평균보다 아주 작은 여자가 다리를 절뚝이며 들어섰다." 예, 장애가 있는 어 친구인데, 이 친구를 처음부터 난 좋아하진 않았어요. 되게 불편했던 거죠. 불문과 좋은 애 맞죠? 이름이 참 좋아요. 근데 정말 좋은 앤가요? 그러니까 이 이 여성, 지금 인제 여성은 좋은 애고, 이 여성과 친해지고 싶은 이 다리가 불편한 친구는 "나는 국문과의 정소연이라고 해요." 이렇게 가죠. 그럼 서로 결국에 인제 이러다 친해지는 건데, 그래서 친구가 되고, 특히나 이 정소연, 국문과의 정소연이란 친구의 특징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72 쪽에 두 번째 문단, "키는 작았지만 아래가 부실한 사람답게 그녀는 상체가 발달했다. 둥글고 안팡지게 벌어진 어깨하며 불룩 솟은 젖가슴이 도전적으로 보이기까지 했다. 거기에 비하면 내 몸은 키만 멀쑥했지 들고 난데없이 꼭 사춘기 소년 같은 모습이었다. 그녀를 볼 때마다 뭐랄까,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작은 들풀이 잔뜩 꽃을 주렁주렁 매단 것처럼 안쓰럽게 느껴지곤 했다. 그런데 그건 바로 하체에 비해 유난히 발달한 두 젖가슴과 열에 들뜬 듯한 눈빛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권지혜 작가님의 특징이 되게 어떻게 보면 야한, 그 성적인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성적인 묘사를 잘하세요. 두 편만 봤을 때 아까 뱀장어 스튜도 그렇고, 노골적인 성적인 묘사죠. 여기서 여성의 신체를 묘사하는 게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런 묘사가, 음 2002 년은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요즘에는 이렇게 묘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좀 올드한 묘사가 아닌가. 어 여성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적인 대상화하는 묘사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서연이 새 같다. 그러니까 다리가 되게 얇고 상체가 이렇게 크니까 새 같다. 새에 비유를 해요. 여기 상징적인 그 비유죠. "그녀는 새 같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지적하고 싶은 게, 그 이 성적인 묘사 부분이 올드하기 한 것도 있고, 이거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죠. 또 하나는 인제 장애인에 대한 묘사예요. 저희가 젊은 작가상 하면서 장애인 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죠. 실제로 요즘 작가들이 장애인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봤잖아요, 저희는. 근데 되게 모범 사례를 봤던 것 같아요, 저희는. '아, 요즘 시대에는 장애인을 어떻게 묘사해야 되는구나.' 이런 답안을 어느 정도 저희는 젊은 작가상 하면서 좀 알게 됐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장애인 묘사는 좀 지나치게 좀 스테레오타입이에요. 어 결국 여기 나오는 이 장애인 이 친구는 되게 불우해요. 우리가 우리는 인제 우리의 편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장애인은 그렇기 때문에 불우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에는 좌절하고, 이거 사랑에 실패하죠.' 결국 인제 이 전반적인 스토리가 뭐냐면, 어쨌든 이 친구가 내가 친구가 되는데, 이 친구는 소설가라서 소설 응모해서 당선됐죠. 당선이 됐는데, 그 소설을 보고 어떤 남자애가 되게 구애를 해서, 그 남자애 애와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이 여자애는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나 대신 나는 몸도 이렇게 장애가 있고 여기서부터 좀 걸리긴 많이 걸리는데 나도 장애가 있고 얼굴이 너보다 못생겼으니까 네가 나 대신 나가라. 예, 예. 속인 거죠 그 남자애를. 근데 처음에 이렇게 몇 번 장난식으로 나가다가 결국 인제 나는 여기 나온 그녀는 그 사람이 좋아진 거예요. 결국 남자랑 결혼까지 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장애인 이 정소연은 되게 불우한 나중에는 또 자해하고 자살 시도까지 하잖아요. 결국 그러고 죽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게 뭐야. 그 스토리를 보면 장애인이니까 사랑도 못 이루고 결국 불우한 삶을 사다 죽어 버렸네. 나는 일반적인 정상인으로서 그 남자랑 이렇게 차지해서 이렇게 같이 결혼해 버 이런 스토리가 돼 버린 거예요 결국. 어쨌든 작가가 뭐 의도했든 안 했든. 근데 요즘 같으면 저는 이제 대안적인 그 스토리를 많이 짜 본다면 뭐 디즈니도 바뀌잖아요. 그 겨울왕국 스토리 아시죠? 겨울왕국도 원래 그 두 자매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보면 그 원래는 남자가 그 왕자가 그 여성을 이렇게 구해 주는 스토리인 거잖아요 원래는 옛날식으로는. 근데 겨울왕국 스토리를 보면 겨울왕국 맨 마지막에 자매가 그러니까 언니가 동생을 구하고 동생이 언니를 구해요. 여성이 여성을 구하는 거죠. 나 '왕자는 필요 없다.' 이런 스토리가 돼요 마지막에. 근데 이 스토리도 제가 만약에 다시 쓴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조은혜와 정소연이 연애를 해도 괜찮다. '이 남자 필요 없다.' 여기 보면 동성애 코드 나오잖아요. 정소연이 동성애 코드가 있어요 분명히. 어. 그냥 둘이 연애를 시키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는 거죠. "야 그 남자 필요 없어. 난 네가 좋아."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충분히 나중에 같이 살잖아요 또. 어. 같이 살기도 하고. 아니면은 진짜 이 장애가 있는 정서연이 그 남자랑 연애를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2002 년의 시대적 한계 때문에 결국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렇게 불우해졌다. 그 은우라는 사람과 연애를 못 하게 된 거죠. 음. 이런 스토리입니다. 내 가슴에 찍힌 새의 발자국 이 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조금 이렇게 뭐가 앞에 있는 어떤 그 그러니까 그 유산의 아픔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생기는 어떤 그런 상실되는 어떤 그런 그 죽음 자살로 인해서 죽는 어떤 아이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미상관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형식 같지만 쪼끔 다른 결이거든요. 어. 그리고 중간은 또 뭔가 또 이렇게 사실 약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소설을 통해서 이제 뭐 대리 만남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속이는 그게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앞서서 이제 그 피카소에서 말한 어떤 그런 느낌과는 좀 다르게 뭔가 이제 좀 둘의 어떤 그런 관계가 조금 이렇게 뭐 약간 소심해 보이고 뭔가 좀 더 이렇게 그런 어떤 관계의 어떤 그런 확장이 잘 안 보이 그래서 어. 사실 이렇게 아까 말했던 거에서도 이제 뭐 그녀와 둘이서 이제 뭐 사귀는 게 어떻나 뭐 예. 생각해 보는 어떤 측면도 흥미로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예 그냥 셋이서 어. 이렇게 사귀는 아니 외국의 사례도 한 번 있었고 한국에도 제가 TV에서 봤거든요. 셋이 사겨라. 셋이 사겨라. 이 되게 혁신적이네요. 근데 어. 뭐 아무튼 그거는 이제 뭐 그냥 이제 농담인데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그 소연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상태나 그리고 이제 소연의 어떤 우울과 어떤 불안과 그런 어떤 관계가 저는 뭐 '나쁘진 않다.' 뭐 앞서 소설도 좋고 이것도 뭔가 이렇게
그 내면에 대한 어떤 속마음에 대한 표현과 그 구도는 좀 이상하지만 뭔가 뭐 이렇게 좀 뭐 관능적인 어떤 뭔가도 있고 뭔가 많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뭐 이 소연이라는 어떤 뭐 사람이랑 나중에 은우가 아니라 뭐 나중에 결혼해서 음, 나중에 이제 뭐 너네들은 나 뭐 저거 뭐였지? 나를 버려두고 이렇게 음, 지들끼리 행복하냐?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자살하는 거잖아요. 뭐 그죠. 아, 되게, 이게 느낌이 뭐냐면, 이게, 이 지금 젊은 작가상 이상문학상 2002년에 나오는 소설들의 그 톤이랄까? 뉘앙스? 이거 분위기가 우리 거의 70년대, 80년대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뭔가 그 애잔한 그 느낌이 있어요. 뭔가, 되게 처량하고, 되게 불쌍하고, 막, 되게 신파 같은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 시절을 관통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올드한 거죠. 이런 뉘앙스가. 결국, 뭐, 아까 제가 좀 지적하긴 했지만, 결국 장애인이 이렇게 혼자 연애도 못하고 되게 불우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장애인이니까. 이게 편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만약에 이 시대에 2002년에 장애인이 오히려 그 남자랑 결혼한다든지 혹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 이제 커플이 됐으면 당시로서는 아마 혁명적인 시대를 앞서간 작품이다 이렇게 나왔을지도 몰라요, 진짜. 아니 2002년에 벌써 레즈비언 소설이 나갔단 말이야. 이게 됐을 거예요, 진짜. 지금 시대에 맞으면. 그런 부분이 아쉽다. 너무 이제 스테레오타입으로 장애인은 이렇게 불우한 삶을 살 거야.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그때 당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나. 너무 소설이 그렇게 무난하게 당대의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가버리지 않았나. 이런 게 너무 아쉬웠어요. 응, 저는 근데 무엇보다 뭐 여기서의 어떤 표현력이나 응. 되게 감정적인 어떤 느낌이나 뭐 그런 것들은 다 좋은데요. 이 두 명의 인물이 사실 이 소연과 내가 둘 다 너무 찌질해요, 사실. 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것도 있네요. 생각해보면. 왜냐면 맞네, 그네. 소설 이제 뭐 소설 이렇게 뭐 잘 쓴다고 해서 이제 남자가 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막 솔직하게 얘기할까 말까 막 그것도 막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막 지지부진해서 막 둘이 뭐 키스하고 뭐 뽀뽀하는데 옆에 뒤에서 보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뭐 맞아, 맞아. 그 소연이 뭐 이렇게 걔한테 또 뭐라고 하고 그게 그 있어. 응. 나는 너가 그 남자랑 잘 됐으면 좋겠어 막 이러는데 아니 그러면 둘이 소개시켜 주던지 막 둘이 고구마고. 막 찌질하게 막 이게 이래서 저는 왜 네. 그런지 알 것 같은 게 당대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일반적인 작가님도 아마 그 2002년에 살았던 분이니까 당대에 그 소설을 쓰셨으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한국적인 정서가 뭐 지금은 안 그렇죠. 되게 사람들이 쿨해졌죠, 그때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됐는데 당시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애를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에 따라 쓰잖아요. 상식에 따라 쓰니까 당대의 객관성이라는 게 이 정도였던 거죠. 뒤에서 막 숨어서 보고 거의 한 80년대, 90년대 연애가 생각이 나요. 숨어서 보고. 근데 요즘에 안 그렇겠죠. 적극적으로 뛰어나간다든지, 뭐 뺨을 때린다든지 그럴 것 같은데, 그때는 이랬다. 이런 부분이 근데 좀 올드해 보이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20년 후에 사람들이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예. 올드하다. 예.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는 게 내가 쩔뚝이고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안 좋게 생각하는데 내가 뭐 나가봤자 뺀지 당할까 봐 이제 대리 만족이라도 좀 뭔가 해보려고 뭔가 하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소설적인 어떤 그런 개연성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게 뭔가 어, 어, 예. 그러면서도 이제 그 긴장감이나 소설의 어떤 긴장감이나 서사는 잘 뭔가 끌 수 있는 어떤 거리도 되고 재미있는 어떤 느낌도 주는데 음, 근데 결국에는 이게 중간에 뭔가 이렇게 서로 이게 로맨스에 좀 빠진다더가 어,
아니면은 이렇게 중간 뭐 나중에는 불우하게 된다고 해도 불행하게 다 빠진다고 해도 중간에 이제 뭐 연인 관계가 된다든가 어, 아니면은 뭔가 뭐 화장을 이렇게 해서 뭔가 그 똑같이 꾸며서 막 봤는데 뭐 결국에는 이제 그 소연이랑 그 남자가 뭐 그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을 어떤 확인하는 관계가 된다든가 뭔가 음, 그런 어떤 이렇게 뭔가 승리의 지점, 고취의 기쁨의 지점이 없다는 게 어, 조금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 독자 입장에서는 음, 뭔가 되게 씁쓸한 음, 느낌이 강하죠. 그리고 이 백족에 보면은, 그러니까 소연도 그렇고, 이 은혜도 그렇고, 둘 다 서로를 속이잖아요? 보면, 그는 노골적으로 내 배를 쏘아 보았다. 모든 게 소연의 농간이었음이 그녀가 남긴 유서에서 밝혀졌다. 그녀가 그의 아기를 가졌었다는 사실도,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한 남자와 동거를 시작해 만삭이 다 되어 간다는 것도 그녀가 꾸민 이야기라는 것이, 그와 나는 서로 놀랐다. 이게 소연이 서로 속인 거예요. 어, 은혜와 이 두 어린 남자를 속인 거죠. 근데 이거에 괘씸해 가지고 이제 철저하게 소연을 짓밟고 싶은 사심이 생겼어요. 이 주인공이. 그래서 두 사람 첫눈 오는 날에 두 사람에게 따로 연락을 합니다. 그에게는 8시까지, 소연에게는 9시까지 새방으로 오도록 했어요. 근데 일부러 그 남자가 오니까 막 관계를 갖는 거죠. 관계를 갖다가 당연히 1시간 후에 그 소연이 왔겠죠? 근데 둘이 막 되게 뜨거워.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서 가버린. 알면서도 이렇게 되게 나쁜 짓을,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서로가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거예요. 전 근데 이런 장면은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요즘에 인제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또 강박이 있는 게, 이게 "도덕적으로 올바라야 된다." 이런 강박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둘 다 인제 도덕적으로도 되게 서로에게 잘못을 했고 상처를 줬고, 여기도 보면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그가 내 허리를 끌고 다시 나를 눕힐 때까지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게 서로 나쁜, 이게 되게 도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어요, 둘 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본질, 그러니까 좀 악한 면들을 잘 드러내는, 어 서로 속이는 그런 구절 아니었나.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좋았거든요. 음. 그리고 생각이 나는 게, 젊은 작가상 할 때 저희가 그때 어 이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소연과 비슷한 몸 인제 비슷하기 힘든데, 그때는 말을 잘 못했던, 되게 말이 어눌했던 장애인이 나오는 소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장애인, 그 장애인도 되게 활발하고 되게 기억에 남는 장애인이 있었거든요. 그런 다룬 소설이었죠. 아마 김멜라 작가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도 독특하셔서 기억이 나는데, 그 소설하고 오버랩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건 참 '아, 장애인을 이렇게 다루면 좋구나.' 근데 여기서는 좀 아쉬웠던.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 소설에 대해서? 저는 뭐 만약에 뭐 이런 어떤 뭔가 소연과 어떤 그와 어떤 세 명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어떤 로드바이크에 대해서 되게 좀 흥미롭게 많이 이제 소설에서 많이 발견이 되잖아요. 이제 뭐 둘이서 이제 한 명을 좋아하는 이런 구도, 삼각관계 뭐 이런.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쓰게 된다면 음. 뭐 제가 쓴다면 또 이게 한 명이 이제 충족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둘 다 이제 셋 다 망가지는 셋 다 그냥 사랑을 못 이루는 거죠? 예. '셋 다 망가지게 쓸 수도 있구나.' 뭐 근데 그게, 이런 그래서 생각 네. 전 요즘 이게 소설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구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기서도 인제 이런 식으로 구도로 지금 만약에 소설을 쓰는데 이런 식으로 구도로 짜면 저는 망한다고 생각하고 음.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지금 시대에 맞는, 혹은 시대를 좀 반발자국 정도 앞서간 그런 구도?
지금 시대라면 뭐 또 진짜 아까 말했던 동성애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충분히. 그럼 딱 지금 시대 맞죠. 이런 구도 자체를 잘 짜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자 다음 소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김현수 작가님 나왔어요. 유명하시죠? 되게 쟁쟁하신 분인데 김현수 작가님의 첫사랑인데 이 소설 진짜 좋아요. 저는 정말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냐면 이게 첫사랑 이제 말 그대로 첫사랑에 대한 스토리거든요. 그런데 초반에 나비가 나와요, 첫사랑에 대한 이미지로. 근데 그 묘사가 정말 디테일합니다.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한 장면, 그러니까 결국 어렸을 때 내가 한 7살 때쯤인가 나비를 이렇게 이렇게 때려잡았다. 근데 그 나비가 첫사랑인 거죠. 상징 은유인 거죠. 근데 그 한마디로 끝날 거를 몇 쪽에 걸쳐서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요. 근데 저는 이 묘사가 이 소설의 압권이라 생각하는데 정말 잘했죠. 정말 몰입감 있게 잘 풀어냈거든요. 근데 이 재밌는 게요. 이 나비를 잡는 장면이 그 도끼 만행 그 판문점에서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역정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크게 시위를 벌였던 날이라고 해요. 어린애는 뭣도 모르고 막 뛰어다니는, 근데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되게 험악했겠죠. 막 "빨갱이 때려잡자." 막 그러면서 되게 과격하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조국을 위해 싸우자. 우리들도 총칼 들고 일어서자." 뭐 이런 식으로. 7 살밖에 되지 않은 내가 그 시위에 참가했지. 근데 이게 대비가 돼요. 어 딱 보면은 과격한 이미지, 아마 김현수 작가님은 정치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냥 그런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불꽃이 튀기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허위적이죠. 왜냐면 관에서 주도하는 모임에서 흔히 느낄 수 있듯이 '얼른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사람들의 얼굴마다 가득했지. 다 그냥 알면서도 그냥 '아이 내가 손이나 들어야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인제 북한이 싫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런 두 가지 마음. 되게 막 강렬하고 거칠고 막 거의 다 때려 죽일 것 같은 그런 사리와 동시에 대충 그냥 관에서 하는 거니까 대충대충 해 이렇게 뭐 이런. 근데 이게 딱 첫사랑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이런 배경이에요, 배경. 이런 배경에서 이 아이는 시위에 참가하고 우연히 나비를 봐요. 112 쪽입니다. 묘사가 나오죠. "그때 나는 나비를 봤어." "아니야. 그건 나비가 아니라 펄럭거리는 노란 빛이라고 해도 좋을 거야. 어쩌면 잠시 나비 모양으로 뭉쳐진 금빛 먼지라고 해도 좋겠지? 마이너스의 무게를 가져 한없이 허공 속으로 솟구쳐 오르는 순간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해도 좋아. 내가 본 것은 양 날개 끝에 초승달처럼 노란 줄이 그어지고 검은색 반점이 군데군데 박힌 아주 작은 나비였어. 불규칙하게 날아오를 때는 마치 가을 햇빛이 바람에 걸려 그대로 뭉쳐진 것 같았어. 저울로도 그 무게를 잴 수 없고 붓으로도 그 자취를 따라 그릴 수 없는 어떤 빛이 역전 파출소 하단 위를 떠다녔지. 나는 그만 그 나비에 끌린 거야. 어린 나를 나비에게로 이끈 그 무엇을 일컬어 아름다움이라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단순한 반사작용에 불과한 것일까? 그게 무엇이든 나는 나비를 잡고 싶었어. 정말 디테일하죠, 묘사가. 이게 첫사랑을 봤을 때 이게 딱 감정을 딱 나비로 묘사를 하고, 근데 나비 피켓을 들고 가요, 애가. 7 살짜리 애가. 근데 이게 막 때려잡다가 나비가 죽어버린 거죠. 주저하지도 않고 피켓을 휘두르니까. 그래서 나비의 잔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구겨진 더러운 휴지 조각 같은 뭔가가 파출소 벽에 붙어 있다가 툭 떨어졌어. 114쪽 위에 보시면 나는 다시 눈을 뜨고 그 휴지 조각보다도 못한 노란 덩어리를 운동화로 마구 지지겼지. 나도 모르게 입을 앙다물었더니 이가 갈리는 게 느껴지더군. 한동안 지지기다가 나는 피켓과 머리띠를 집어던지고 도망쳤어. 역전에 모인 사람들은 그제야 슬슬 행진한 채비를 갖췄지. 진짜 애들이 그렇거든요. 애들은 되게 잔인한 면도 있는 게 개미를 막 발로 밟아 죽이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그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노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비가 죽었는데
'아유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운동화로 막 짓밟은 거죠. 운동화로 마구 지지겼지. 나도 모르게 입을 앙다물더니 이가 갈리는 게 느껴지더고. 이게 사람의 잔인성인데, 근데 이 시위에서 나비 마주치고 이렇게 나비 죽이는, 이게 첫사랑을 처음 접했을 때 이 환 뭐 환희와 동시에 인제 이 첫사랑을 잔혹하게 해서 죽여버린, 이 절묘하게 표현, 은유가 엄청나요. 어. 근데 이런 이미지가 딱 앞에 박혀 있고, 나비 죽이는 이미지. 그 이미지가 압도적으로 되게 디테일하니까 소설 전반을 감싸고 있어요.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김현우 작가님이 그 이미지 하나 띄워 놓고. 근데 이 화자는 정말 서툰 게, 어 그다음에 이 읽어 보면 어떤 여자애를 만나죠. 그 알 수 없는 일이야. 그때 너를 처음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그 나비를 떠올렸어. 그리고 우연히 여자애를 만나요. 115 쪽에 보면 "그러다가 하늘색 색을 메고 인도로 걸어오는 내 모습을 봤어. 네 얼굴에 잠깐 눈을 고정시켰을 뿐 그러고도 나는 한참을 더 갔어." 그리고 김지아의 시 구절을 머릿속에서 떠올리죠. 그리고 어 그 시 구절이 다 끝나기도 전에 "너에게 돌아가 내 이름을 묻고 싶은, 아니 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렬한 느낌에 사로잡혔던 거야. 마치 그것만이 나의 절대적인 사명이라도 된다는 듯이." 그래서 자전거를 돌려서 다시 가요.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이게 되게 일방적이에요. 이게 일방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폭력적이거든요. 여자한테 "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지금부터." 여자는 그 남자를 알지도 못해요. 근데 혼자 이러고 있어요. 혼자 다짐하고 아까 나비랑 묘하게 겹치죠. 나는 나비가 내뻐. 나비를 갖고 싶어. 근데 막 피켓을 힐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지 멋대로. 근데 이거 똑같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이게 첫사랑이 사람이 좀 어설프니까 이런. 예 116 쪽에도 보면 "너 이름이 뭐니?" 다짜고짜 묻죠. 그래서 정인이라고 하니까 예쁜 이름이구나." 왜 제 이름을 묻는 거예요? 예 당혹스러워하죠, 겁에 질려서. "내가 계속 바라보고 서 있으니까 너는 혀로 입술을 한번 훔치더니 팔짱을 끼더구나. 내가 말했지. 지금부터 너를 좋아하기로 했으니까."라고. 그리고 자전거 위에 뛰어올라 마구 페달을 밟았지. 이 중2병 혼자 "야 내가 너를 좋아하기로 했어." 이러고 혼자 막 달아나. 고백하고. 이러고 있어요, 남자가. 근데 재밌는 게 이 구도를 김현수 작가님이 하나를 더 첨가해요. 혜진 누나가 들어오죠. 술집 여자 혜진 누나. 엄마와 친하게 지냈던. 근데 혜진 누나를 이 주인공은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더러운 여자니까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죠. 이 혜진 누나를 진짜 싫어하는데, 그 119 쪽에 보면 또 하나의 상징이 나옵니다. 아빠와 반딧불이를 잡으러 가요. 음. 그 은은한 따뜻함을 온저녁 하늘로 뿌리는 반딧불이의 불빛이 어찌나 예쁘던지 아버지와 나는 날아다니는 반딧불이를 잡아 준비해 간 빈 병에다 한 마리씩 넣었지. 넣을 때마다 병 안의 공기는 신비스럽게 바뀌어 갔어. 그 아름다운 빛을 머리맡에 두고 바라보면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깨어보니 모두 빳빳하게 죽어 있었어. 그 아름다웠던 빛은 그저 지독하게도 끔찍하게 생긴 곤충에 불과했지. 밤에 발 때는 반딧불이가 너무 예뻤는데 이게 손에 잡아서 낮에 보니까 지독하게도 끔찍하게 생긴 곤충에 불과했더라. 이것도 어떤 강렬한 상징이죠. 은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게 너무 이 상징이랄까 은유가 너무 와닿고. 그래서 아버지는 얼마 못 가서 어머니랑 결혼하신 다음에 얼마 못 가서 죽어 버려요. 그래서 아버지의 행복이란 하룻밤 짝을 찾는 반딧불이의 화려한 빛과 같은 것이었지. 음. 이런 은유, 절묘한 은유. 그리고 121 쪽에 보면 아까 그 여자, 내가 고백했던 여자, 이 주인공이 가 가지고 뭐 근데 그 여자를 때리죠. 가로수길을 한참 달리다가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허벅지 근육이 터질 것 같을 때쯤에야 나는 내가 너를 때렸다는 사실을 수긍해야만 했어."
뭐 지가 좋아하고 했다가 지가 때리고 이러고 있어요. 여자는 뭣도 모르고 '아 쟤 뭐야?' 당황스러운 거죠. 어. 그래서 왜냐면 어 여자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자꾸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저는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지난번 편지로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러니까 때린 거예요, 남자애가. 예, 뭐 이거는 혼자 또 실연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 아까 누나 혜지 누나 술집에 가서 술 달라 그러죠. 혜지 누나랑 혜지 누나는 기가 막혀서 근데 어쨌든 술을 같이 하다가 혜지 누나가 원래는 인제 되고 싶었던 게 꿈이 있다면서 일식을 한번 봤으면 했다. 일식 얘기를 해요. 이 일식도 어떤 유리로 해를 보는 건데요. 이것도 상징적이죠. 어 그리고 뭐 혜지 누나 근데 혜지 누나 괜히 인제 얘랑 술 먹은 것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고 어 "잘못했어요. 언니 잘못했어." 얘가 잘못한 건데. 그리고 인제 뭐 이 남자애는 그 여자를 잊고 잊어버리고 내 머릿속을 지배한 것은 인류 대학뿐이었어. 어 그래서 대학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근데 마지막 129 쪽에 가면 "그제야 알 것 같았어. 혜지 누나가 동생과 나란히 서서 그을린 유리로 바라보려던 게 일식이 아니었음을." 그래서 인제 마지막에 보면 "나는 그게 사랑이란 걸 그제야 깨달았어. 나는 비로소 사랑에 빠진 걸 알겠니? 그 누구도 망가뜨릴 수 없는 첫사랑에 빠진 거야. 돌아보니까 나는 그 여자애가 아니라 혜지 누나를 사랑했더라." 이러면서 끝나 버려요. 근데 이 소설은 근데 이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김현수 작가님 노린 것 같은데 되게 아까 나비 때려잡는 거 나비를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이 남자애는 두 번 실수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데 두 여자를 죽인 거죠. 한 여자는 인제 자기가 되게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했던 그 여자애이고 또 하나는 혜지 누나인데 지금도 이 남자는 철이 없는 거예요. 혜지 누나 그렇게 자기한테 상처받았는데 "혜지 누나 알고 보니까 내 첫사랑이었어." 이러고 있는 이러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근데 이 소설 너무 좋다. 어. 이 첫사랑이라는 소설을 파우스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일단 그 나비의 어떤 상징성이 뭐 다른 걸로도 이제 어떤 사랑이나 어떤 약간 뭐 처음에 이제 첫사랑이나 아니면은 뭔가 순수한 어떤 뭐 정념 같은 거나 혹은 이제 뭐 이상이나 뭐 여러 가지 나비로 이제 형상할 수 있는 이미지를 뭐 앞서서 뭐 잘 꾸몄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뭔가 이 화자도 너무 뭔가 좀 철이 없어서 맞아요. 그 혜지 누나도 사실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 화자가 막 "더러운 년." 이러면서 막 이게 그 부분도 이제 비판할 만한 지점이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 묘사되는 남자가 너무 가부장적이에요. 어. 그러니까 요즘에 남자를 이렇게 묘사해 버리면 또 욕을 먹겠죠. 음. 그 부분도 좀 아쉽긴 해요 솔직히 그런 부분들. 일부러 비판할 거라면은 뭐 상관없는데 요즘 남성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러면 좀 거시기하죠. 가부장적인. 그래서 뭐 이 화자는 뭐 둘째치고라도 뭐 충분히 뭔가 이제 구도나 아니면은 뭐 사실 뭐 이때의 어떤 그 중고딩 친구라면 이렇게 철없이 사실 그 사랑도 떠나 보내고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뭐 윤영기의 어떤 그런 소설들의 어떤 것들을 보면은 또 그런 감정을 저도 이게 뭐 예전에 이제 뭐 주체를 잘 못해서 이제 뭐 그 뭐 데이트를 뭐 잘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잘 안 된 것도 이제 당연히 뭐 어렸을 때니까 오히려 그런 윤영기의 어떤 감정을 잘 서술한 뭐 작품이라고 본다면 이 굉장히 흥미로운 구도로 잘 어떤 꾸몄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뭐 마지막까지 이제 그런 어떤 소연의 어떤 사연이나 아니 소연이 아니라 그 해지?
혜지 누나. 예, 혜지 누나의 사연도 굉장히 좀 뭔가 아름다워요. 음. 공장에서 음. 요리 이렇게 딱 보면서 맞아, 맞아. 혼나고 눈 막. 그쵸. 아, 누나 이거 일식 저거 볼 때 하는데 심지어 또 그 혜지 누나도 또 양쪽으로 까여요. "그거는 일식이 아니야 누나." 막 이러면서 뭐 그 굉장히 좀 처량한 어떤 삶을 살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고 있는, 그리고 자신의 어떤 동생은 정말 내가 잘 키워서 나 같은 삶보다는 행복하게, 더 훨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음. 정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판문파탈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동생 바라기 같은. 음. 근데 어 이게 딱 전형적인 인물상이긴 하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70 년대 80 년대에 이게 되게 불우하고 되게 안타까운 슬픈,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소연이라는 장애인을 묘사한 되게 스테레오타입이라 그랬잖아요. 되게 편견. 그때 당시 전형적인 장애인 하면 이런 상. 그리고 인제 혜진 누나도 딱 술집 여자, 되게 슬프고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판적으로 말하면 너무, 너무 전형적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인물이라서 안타깝다는 거죠. 요즘이라면 아마 다르게 묘사했을 거예요. 아니 술집 여자라고 하더라도 뭐 꼭 슬픈 삶을 안 살 수도 있잖아요. 뭐 유쾌하게 살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식으로 묘사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너무 전형적이다. 올드하다. 이런 게 인제 이 지금 이상 문학상 작품들 전반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20년 전 시대의 한계가 아닌가. 이런 걸 느끼는 거죠. 혜진 누나 묘사를 보면서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묘사. 그런 거죠. 이런 인물상. 그런. 저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왜 그런 어떤 느낌이 나냐 그러면은, 사실 이 어떤 문체나 어떤 문장들이 뭐 예전에 이제 뭐 남미의 어떤 소설들, 관능적인 소설들을 연상케 할 만큼 이제 그때의 어떤 세계문학적인 어떤 작품들이 되게 많이 걸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나서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 책을 보니까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나서 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에 맞춰서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세계를 이제 창조하는 데 있어서 뭐 계속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형태로 이제 가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 소설의 어떤 문장 형식이 뭔가 그전에 어떤 그 옛날의 어떤 그 문장이 되게 뭔가 무겁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내면을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려고 상징성을 이제 넣으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뭔가 다시 보니까 그런 어떤 무거운 어떤 작품들의 어떤 장점이 또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전에 어떤 해밍웨이부터 시작한 그 뭐 밀란 쿤데라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을 이렇게 또 우리가 만약에 뛰어넘을 수 있냐. 사실은 이게 뭐 쉽지 않을, 거의 뭐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소설의 어떤 극을 보여주는 건. 그래서 뭔가 새로운 형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도전을 하는 어떤 느낌으로 이제 가는 것 같긴 한데요. 뭐 저는 뭐 이런 어떤 그 무거운 것도 좋아합니다. 진짜 동의하는 게 확실히 요즘 작품들은 그냥 안 좋은 의미로 가벼워요. 전반적으로 가벼워요, 진짜 작품들이. 요즘에 쓰여지는 작품들. 근데 지금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에 본 2001 년, 2002년 이상 문학상 작품집에 실린 작품들을 보면 무거워요. 좋은 의미로 묵직해요, 작품들이 진짜. 이런 건 되게 좋거든요. 묵직하고 되게 진지하다는 거죠. 삶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되게 진짜 묵직하게 다루고 있어. 이 무게감이 엄청나요. 근데 너무 무거워서 좀 버거울 정도인데 무거워요. 무거운 건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상징도 분명해요. 여기 나오는 나비, 어 그리고 이전에 아까 뱀장어 스튜라든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분명한 상징들이 반짝이고 있거든요. 어. 근데 요즘 소설들은 좀 많은 사람들이 또 지적을 하지만 딱 읽고 나서 도대체 뭔 말 하려는지 모르. 상징이 불분명하고 너무 많은 의미를 품으려 하고 그런 경향성이 있죠. 요즘 소설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2000년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거 보고 있는 2002년 이때 당시의 소설들은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무겁고 상징이 분명하다. 이런 부분은 저도 좋게 보여요. 너무 좋아요. 그런 부분은 시대마다 좀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들도 좋습니다. 일단은 그 김현수 작가님의 첫사랑까지 했고요. 저희가 원래 한 시간에 한 번에 다 몰아서 하려고 했는데 작품 3개 했는데 1시간 갔어요. 한 시간 갔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끊고 나머지 작품들은 2부에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